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의 제6장입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공부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는데 고득점을 이끌어내는 챕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118페이지인데요. 혹시 공감수험서 가진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7년간 출제된 영역 너무 정직하지 않습니까? 수험생에게 한 줄기 빛입니다. 나오는 곳이 늘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 9문제 출제됐습니다. 7회 동안 9문제.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또 7년간 출제 분포 한번 보십시오. 출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사정 유형이나 욕구 사정 방법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세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공부해서 두루두루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절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순환적인 과정이네요. 평가가 끝이 아닙니다.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자, 시작은 문제의 발견과 분석입니다.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이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줄이 이렇게 딱 볼드 처리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나 이런 욕구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거를 해결해 줄 만한 곳이 없네? 나 욕구 못 채웠음, 이런 걸 문제를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것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한 선생님은 아동학대가 심각해, 그게 문제야 라고 할 것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무슨 소리 해. 그래도 그 숫자는 이 정도에 불과하잖아. 아동학대에 비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몇 배로 더 많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데 어르신들의 학대보다 더 심각한 게 우울과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야.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팽배해 있잖아. 누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표가 완전 바뀌는구나. 과업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과정 중심이나 관계 중심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지역사회 사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지역사회 사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실천론에서 사정 방법 배우셨죠? 가계도 그리고 생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만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한 명 한 명의 가계도와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을 그려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거기에서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배우셨잖아요. 양적 조사 방법, 질적 조사 배웠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써먹는다. 다만 우리는 표적, 집단, 모집단, 표본 이게 일반 조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일반 사회복지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아동학대 그러면 아동들을 조사하겠죠. 하지만 지역사회는 아동만 삽니까? 그 아동들은 또 영향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의 교사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종교단체 성직자로부터 다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 설문조사를 해도 아동들만 조사하면 안 되겠구나. 지역사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벽들도 있는 곳이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들이 다양해집니다. 자, 12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포괄적 과정으로 지역사회를 사정한다는 건 전부 다 사정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조사하겠다.
예를 들면 뭐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사람들 일제조사, 다 같이 조사, 뭐 이런 식이 포괄적 조사입니다. 하지만 문제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조사를 해서 사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만 사정, 아동결식만 사정,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만 사정, 아니면 영케어러, 편치 않으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케어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사정, 이런 식으로 문제만을 타겟으로 사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위체계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체계가 있다는 거, 사회체계 이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교육기관들 중에 우리는 학교라는 체계를 사정해보자. 우리의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사정,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종교가 정말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종교기관 다 사정해보자. 절, 성당, 교회 사정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사정해보자. 병원, 의원 조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위 체계 사정입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체계만을 사정하는 것. 자, 자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뭐가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사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청은 보조금을 주니까 사정해봐야겠어. 아동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동복지과를 통해서 조사해봐야 되겠어.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지 사정해봐야겠어. 지역사회의 아동들의 돌봄 체계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원사정. 자, 그런데 이 사정을 누가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게 마지막 협력적 사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동학대 문제를 사정한다고 할 때 아동들만 타겟이 아니야. 그 아동들의 학대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도 있지 않아?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어느 기관에서 사정하는 게 좋을까? 아동 당사자는 누가 사정하는 게 좋을까? 학대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부모는 누가 사정하는 게 좋을까? 역할 분담하자, 다 같이. 그래서 협력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유관기관 전체가 모여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고 사회복지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각 문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 넘어왔어요. 아, 우리 지역에 이게 문제이구나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정도 했어요. 사정 결과를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계획 세워야죠. 그게 122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계획 세울 때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좌연숙 교수님 나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론 공부하실 때 애간의 스마트 원칙 공부하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론에 또 나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 세워야 되는 원칙이죠. 우리가 뭔가 계획, 목표를 세울 때는 이 5가지를 지켜야 된다. S, 구체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M, 측정 가능한지 봐라. 그래야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세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된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현이 안 된다면 의미 없는 목표와 계획이다. 네 번째, 그 과정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기를 바라느냐. 현재 수준, 바람직한 수준. 현재 수준, 기대 수준. 명료해야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5가지. 번째, 시간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6개월 이내 하고 10년 이내 하고는 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를 세울 때는 이 5가지의 스마트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계획대로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는 겁니다. 아,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네. 이 계획을 하려면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네. 자원들을 막 모읍니다. 모았어요. 그럼 이제는 합시다. Just do it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 실행입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활동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앞서 배웠던 과정 중심, 과업 중심 여기 등장합니다. 과정 중심의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리더십 교육 배웁시다.
스트레스 관리 훈련 배웁시다.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이번에 느린 학습자 지원 법률 이거 한번 조례로 제정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초안도 만들고 시의원 찾아가고 구의원 움직이고 공청회도 하고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과업 중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별표해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천 실행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는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요? 참여자가 많으니까요. 가게도 그리고 생태도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계속 상담을 하면 그분한테 나의 마음이 전해지겠죠. 아, 사회복사 선생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마음이 전해져서 나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회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느린 학습자 법안을 만듭시다. 이렇게 했더니 잠깐만.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니야? 노인 친화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웬 아동? 아니지. 나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이 노인 친화도시가 되기를 난 원하거든.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하기 나 원하거든. 왜 인구도 몇 안 되는 아동을 문제를 이렇게 하지? 느린 학습자? 그냥 알아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왜 지역사회에서 나서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거 우리 예상 못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실천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갈등, 저항 발생하는 것 당연하다. 갈등주의 이론.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결속력 다져지고 끈끈해지고 그 덕분에 사회는 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다 했어요. 그러면 과정 중에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지, 뭔가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원래 생각했던 목표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우리 이거 형성평가라고 조사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 끝났어요. 실천 다 끝나고 나면 효과성은 있었는지, 효율성은 있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또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결과물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는지 봐야겠죠. 자, 평가에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면 혼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전체가 실천 과정인데요.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는 요 순서 바로 잡는 거, 사이에 하나 빈칸. 예를 들면 지역사회 사정과 실천 사이에 하나 딱 비어있으면 이때 계획 세워야지.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자료 수집하고 뭐 욕구 조사한다. 이거 사정이네. 이렇게 답을 찾는 거. 순서 바로 잡아라. 순서 섞어놓고 바로 잡는 거.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예측해서 그 다음 단계 찾아내는 거. 혹은 실천 단계에서 할 일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다채롭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또 출제 많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이거 앞서서 한 번 공부하고 두루두루 써먹자는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문제 나오면. 왜 감사합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다 들어봤죠. 우리에게 1타 강사 김유경 교수님 계시잖아요. 김유경 교수님이 들려주셨을 거고 이 내용 행정론에 또 나와서 제가 또 한 번 반복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123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인터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이런 거죠. 제가 언제 인터뷰를 하러 가겠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이런 겁니다. 미리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인터뷰. 비공식 인터뷰는요. 동네를 어슬렁 다니다가 정자 밑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하는 거죠. 어르신들 뭐 하고 계십니까? 수박 쪼개 드시고 계시는군요. 수박이 참 달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한 조각 주셔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르신들 요즘은 뭐 지내시기 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주로 계신다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왜 지금은 무더위 쉼터에 안 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군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여기에다가 이런 평상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 복사 선생님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참여할 의향은 얼마나 계실까요? 있으시다고요? 오케바리? 그럼 저희가 한번 이런 예산편성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비공식 인터뷰. 뭔가 사전에 인터뷰를 섭외하고 예상 질문지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때 당면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민속학적 방법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각지대가 있죠?
정자까지 못 나오는 어르신들은요.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은요.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요. 거동을 자체를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영원히 또 이 프로그램에도 배제돼 버리지 않습니까? 민속학적 방법은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문화를 아예 느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쪽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욕구를 가질까요? 설문조사해서 드러날까요? 아니요.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갔을 때 그분들은 거기 안 계실 거거든요. 일용직 근로하러 가셨으니까, 낮에는. 그럼 밤에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밤에, 밤 11시에 일합니까?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쪽방촌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죠. 쪽방촌의 24시간을 들여다보면 시간대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12시 되면 무료급식하러, 식사하시러 나오시는 분들 한 무대기 있고,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일용직 끝나고 오시는 분들 한 무대기 있고, 저녁이 되면 화투, 고스톱,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한 무대기 있고, 시시각각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려면 살아봐야 되겠죠. 한 달 정도. 청소년들, 청년들, 독립 욕구 많습니다. 쉐어하우스 욕구 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으셨죠.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나중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나 1층에 카페 할게. 너 2층에 뭐 해라. 나 3층만 우리 위에 같이 살자.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걸요? 지금 실현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어쩌면 민속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쉐어하우스 한번 가보자. 정말 쉐어하우스가 우리가 바라는 주거의 이상적인 모델인지 한번 보자. 가서 한번 살아봐야죠. 거기 가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욕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게 민속학적 방법입니다. 문화 인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은 지역사회 포럼 공청회입니다. 공개적으로 청, 듣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청회를 주로 이제 소집하는 것은 정부가 많이 하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 정책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정책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정책의 당사자들은 공청회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에 오십시오. 저기 시골에 어디 살고 있는 어르신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노인의 욕구가 이러하니 이런 장교형 정책 바꿔달라.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로 실행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욕구를 파악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성의 문제. 공청회에 간 사람들이 우리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 그리고 쪽수에서 밀릴 수 있다. 특정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한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동그라미 4번.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님들도 전문가죠. 하지만 교수님들은 이론 전문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목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그들은 실천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들은 경험한 전문가. 각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문제는 그 또한 표집 과정에서의 대표성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전공 교수님 중에는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노인 기초연금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노인 일자리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노인복지관과 같은 여가복지시설을 전공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노인 학대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노인복지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 전문가가 그 분야를 대표한다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 전문가인 줄 알고 모셨는데 이분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지만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은요. 주요 정보 제공자도 한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집단 꾸리자. 그래서 초점 집단 기법을 만드는 겁니다. FGI라고 하죠.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다 보면 나의 의견이 조금 조정되기도 합니다. 나 노인 학대 전문가라 가지고 노인 학대 예방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노인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대에 그 여성 노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일하러 나갔더라면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 노인이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참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돈도 생기지만 자존감도 높아져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거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아, 예,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맞네요. 노인 일자리 늘려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잠깐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을 일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노인, 베이비 부모하고 다르다니까요. 이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입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8남매, 9남매를 키우느라고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손자, 손녀 다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또 일하라고요? 폭력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 아,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일을 맞네. 이렇게 해서 초점 집단 인터뷰는 하다 보면 참여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견들을 조금씩 수정과 조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장점이 있죠. 125페이지에 있는 집단의 역동을 활용한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노인 일자리 전문가는 그냥 노인 일자리 필요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노인 여가복지설에 전공하신 분들은 노인의 여가 문화 중요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FGI를 하다 보면 학습의 효과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조율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은 여전히 대표성 문제가 있죠. 그 집단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진행자의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하고 모아놨는데 사람들은 눈치 보잖아요. 눈치. 발언권. 그냥 대충 앉아있다 가야 되겠다. 굳이 이야기 뭐하러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자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행자의 능력과 자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초점 집단 기법이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면 6번째 명목 집단 기법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MBTI 하잖아요. 그죠?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단 상호작용 하다가 침묵이 발생하면 꼭 말하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저 사람이 말을 하겠지? 가만히 있는 거죠. 후광 효과, 편승 효과 이런 거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집단은 상호작용을 아예 배제시키는 거다.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종이에 써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투표할 때, 학급의 학급회장, 과대표 투표할 때 각자 후보 1번, 2번 써내면 발을 정작 그으면서 문영주 몇 표, 누구 몇 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상호작용 하지 않잖아요. 대면은 하지만 말을 섞지 않죠. 또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문영주 교수님 강의 추천합니다. 옆에서 저는 좌연숙 교수님 추천합니다. 저는 김유경 교수님 추천합니다. 저도 김유경 교수님 추천합니다. 자, 김유경 교수님 2표, 김유경 교수님을 공감수험서의 1타 강사로 명명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은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집단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단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 집단이라 하잖아요. 조직과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명목 집단은 이름뿐인 집단이다. 자, 2가지 비교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원활한 상호작용, 의견 조율 이러면 초점 집단. 그런 거 없고 우선순위,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나 보자 하면 명목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점 집단이든 명목 집단이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대면.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어쩔 수 없다. 눈치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나지 말자. 우편으로 하자. 특히 누구를? 전문가들을. 그래서 7번째 동그라미는 델파이입니다. 자, 제가 늘 이렇게 알려드리죠. 될 때까지 델파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저도 지금 이제 델파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진로 상담 교사 역량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초중고에 보면 특히나 고등학교, 중학교에 진로 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자꾸 비슷해지잖아요. 여러분 입시 지도할 때. 그랬을 때 진로 상담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어떤 역량이 길러져야 되고 교육청에서 어떤 연수를 좀 하면 좋을까. 제가 델파이 들어가 있는데 1차 델파이하고 지금 2차하고 제 3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차하고 지금 1달, 2달 지났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다시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델파이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126페이지 대표적인 단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죠. 언제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안 하는 사람. 또 다 모으다 보면 1차는 보통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다 모아서 분석하고 범주화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전문가들끼리의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쪽에서 진로 상담을 참여했고 누군가는 또 교육학 전공자로 참여했을 거고 누군가는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누군가는 현장의 진로 상담 교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모으는 데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째, 서베이를 하는 거죠. 대형 설문지를 만들어서 대규모 표본들한테 쫙 뿌리면 그거 T테스트, 분산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하면 되니까요. 자, 서베이는 설문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조사론 시간에 배웠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는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 문항의 구성과 배치, 그거 반영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수의 문제인 거죠. 어떤 수집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편으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 대면으로 하느냐, 자료 수집 방법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설문지를 주관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벽화 그리기, 2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답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는 벽화는 벽화인데 그동안 했던 것처럼 알록달록한 벽화 말고 하얀색으로 그냥 싹 발라버리는 그런 벽화를 응답하고 싶은데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감천 문화마을 아니면 뭐 동피랑 서피랑 가보면 벽화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부산에 호랑이 마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그게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라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 이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인가 보다. 그래서 벽화가 있나 보다. 더 큰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벽화 없애줬으면 좋겠다. 비 오고 태풍 불고 벽돌 하나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얼굴에 눈이 사라지고 없다. 한쪽 눈밖에 안 남았다. 그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애꾸 눈, 비읍, 시읒, 낙서하고 가더라. 이거 벽화 하지 마라. 더 상처가 된다. 이런 분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패드를 싹 원래대로 하얗게 칠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서베이의 단점은 우리가 미리 응답 항목을 결정해야 되겠다. 보기 1, 2, 3, 4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설문조사, 서베이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죠. 9번째는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정부는 매년 각종 자료들을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도 발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 여성가족부에서도 발표.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만 해서 욕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없죠. 분석만 하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직접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 원하는 그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고립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어느 정도일까? 청년들의 은둔 어느 정도일까? 우리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고립사만 우리가 주 관심사였지 청년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은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직 그 자료를 생성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자료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딱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지막 자료가 2022년 자료다. 벌써 2, 3년 전이란 말이에요.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는데 그렇다면 사회지표 분석도 사실은 지역사회 욕구 사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욕구의 가변성 기억하셨죠? 한 번 사정은 안 된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정을 한다. 여름에도 조사해보고 겨울에도 조사해봐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다. 학기 중에도 해보고 방학 때도 해봐야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6장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인데요.
실천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계인 사정, 우리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사정의 유형, 사정의 방법은 다른 교과목과 많이 겹치는 내용이니까 한번 공부해서 두루두루 써먹는 공감 수험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론 제6장도 이렇게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